참으로 애쓰셨어. 오늘 하루도, 오늘 밤은 그 고단함을 잠시 잊으시고 제 곁에서 이야기에 마음을 씌워가시오. 스승님, 강진 장터에서 귀한 비단을 구해왔습니다. 춥고 헐벗은 스승님이 안쓰러워 며칠을 품을 팔아 겨우 마련했습니다. 제자는 평생을 그랬습니다. 자기 밥그릇은 늘 뒷전이고 남의 빈 곳을 채우느라 동분서주하는 것이 삶의 낙이자 정체성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그를 좋은 사람이라 불렀지만 정작 그의 집은 텅 비어 있었고 그의 어깨는 늘 남의 짐으로 굽어 있었습니다. 다산 정양경은 붓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촛불 하나의 의지에 글을 써내려가던 그는 바닥에 내려놓아진 비단 한 피를 쓱 훑어보더니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당장 가져가거라. 제자는 멍하니 굳어버렸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남을 챙기며 살았건만 돌아온 것은 늘 이런 식의 허무한 뿐이었습니다. 서운함과 원망이 본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을 어찌 이리 모르십니까? 제가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제 정성이 가식으로 보이십니까? 제자의 울먹이는 일침에 다사는 그제야 붓을 내려놓고 제자를 서늘하게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준 것은 선물이 아니라 내게 거는 족쇄다. 족쇄라니, 내가 이것을 주며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대가를 바라는 순간 나는 내 비단 한 필의 무게만큼 너에게 빚을 지게 된다. 내 마음속에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 스승도 나를 특별히 대우해 주겠지라는 오만이 싹트겠지. 결국 너의 베풀은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너 스스로를 가두고 나를 올가매는 거래가 된 것이다. 그제야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남기느라 자신을 다 내어주고도 늘 외롭고 상처받았던 이유를 상대가 무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실은 상대에게 호의라는 이름의 빚을 지우고 있었다는 그 잔인한 진실을 말입니다. 남들 챙기느라 정작 내 삶은 다 내어주고 돌아온 건 당연한 뿐이었던 날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평생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 베푸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습니다. 내 몫을 조금 덜어내어 주변을 살피면 언젠가는 그 진심이 내게 돌아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땠습니까? 베풀이 깊어질수록 내 삶은 평온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당연함이라는 무게에 눌려 더 달고 달아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가 마주해야 할 서글픈 진실은 이것입니다. 나의 끝없는 베풀이 상대에게는 감사가 아니라 나를 함부로 대해도 좋다는 허락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쏟은 정성은 상대의 권리가 되었고 나의 삶은 그 당연함 속에서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귀한 시간을, 돈을, 마음을 쏟고 계십니까? 그런데 돌아오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당연함이라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당신이 무너져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애초에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오시면 애착하게 베풀수록 내 삶이 무너지는지 그리고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을 지키며 선함을 유지하는지 그 구체적인 지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새로운 이야기를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에게 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공유를 통해 가까운 지인들에게도 그 복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럼 지혜의 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후배들 밥값과 경조사비를 늘 먼저 챙기던 어느 부장님이 정작 은퇴 후에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밀려나게 된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사는 65살 강병철 씨는 30년 넘게 한 회사에 몸 담으며 부장까지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회식이 있을 때마다 계산은 늘 강병철 씨의 몫이었고 후배가 결혼을 하거나 부모상을 당했을 때도 그는 누구보다 먼저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내가 챙길게. 이런 건 내가 해야지. 그 말은 강병철 씨의 입버릇이었습니다. 처음 먼저는 그저 베푸는 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그는 한 번 베풀고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졌습니다. 몇 주가 지난 회식 자리에서도 그때 내가 내 결혼식 축의금 두둑하게 넣었잖아. 내가 예전에 밥 몇 번을 샀는데 하는 말을 웃으면서 슬쩍 꺼내곤 했습니다.
30년 가까이 그렇게 챙겨온 세월이 쌓일수록 그 말을 꺼내는 빈도도 조금씩 잦아졌습니다. 후배들은 그때마다 아이 부장님도 그러신다며 웃어 넘겼지만 강병철 씨는 그 반응까지도 흐뭇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정년 퇴직을 하던 날 후배들은 근사한 송별회를 열어주었고 강병철 씨는 그 자리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들 나 없어도 잘 지내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퇴직 후 처음 다른 후배들에게서 안부 전화도 종종 걸려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강병철 씨는 서운했지만 다들 바빠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전 팀 후배가 실수로 강병철 씨를 단체 채팅방에 잘못 초대했습니다. 며칠 뒤라 그 사실을 알아챈 후배가 황급히 강병철 씨를 내보냈지만 그 사이 강병철 씨는 스크롤을 타고 올라가 지난 대화들을 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 송별의 건보임. 부장님은 부르지 말자. 그래, 좋은 분위긴 한데 만날 때마다 그때 내가 밥 샀잖아. 이런 얘기 들어야 하는 게 좀 피곤해서. 맞아. 챙겨주신 건 감사한데 계속 딜을 내시니까 편하게 못 만나겠더라고. 강병철 씨는 허면을 든 채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복판이 뻐근하게 조여왔습니다. 그 많은 밥값과 봉투들이 후배들에게는 고마움이 아니라 부담으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그냥 잘 챙겨주고 싶었을 뿐인데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내어주고 나면 그 사실을 상대가 다시 한번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유난히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내어준 것의 가치를 상대가 알아봐 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베풀이 오래 자주 반복되고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그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도 자연히 함께 커집니다. 강병철 씨가 자꾸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낸 것은 그가 유난히 생색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30년 동안 그렇게 많이 내어준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마음의 흐름이었습니다. 챙겨주는 사람이라는 게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 버린 사람에게는 그 정체성을 한 번씩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그 마음 자체가 아니라 그 마음을 받는 사람 쪽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베풀고 나서 그 사실을 반복해서 상기시키는 행동은 받는 사람에게 이미 끝난 후회를 계속 갚아야 할 비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도움을 받은 순간에는 고마운 마음이 들다가도 그 이야기가 몇 번이고 다시 소환되면 사람은 그 호의를 다시 감사가 아니라 은근한 청구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장병철 씨가 밥을 사고 봉투를 채우고 그 뒤에 그때 내가 하는 말을 반복할 때마다 후배들의 마음속에서는 감사가 조금씩 부담으로 바뀌어 갔던 것입니다. 정약용은 베풀에 대해 이런 뜻을 남겼습니다. 베풀고 나서 그것을 입에 담으면 그 순간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니라 값을 먹긴 거래가 되어 버린다. 참된 베풀문 베푼 사람의 기억에서도 조용히 지워지는 것이다. 그때 내가 밥 샀잖아. 강병철 씨의 이 말은 정약용이 경계했던 바로 그 순간 베풀미 거래로 바뀌는 순간과 정확히 닮아 있습니다. 강병철 씨가 후배들을 아꼈던 마음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진심을 몇 번이고 다시 꺼내어 확인받으려 한 것이 후배들에게는 감사할 자유마저 빼앗는 일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채팅방에서 나온 뒤 강병철 씨는 며칠을 그 대화만 곱씹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함이 그 다음에는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예전 팀 막내였던 후배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강병철 씨는 여느 때처럼 축의금을 두둑하게 준비해서 갔지만 이번에는 봉투를 건네며 딱 한마디만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축하한다. 행복하게 살아. 그 후로 강병철 씨는 누군가를 도울 때마다 그 사실을 다시 꺼내지 않으려 스스로 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입이 근질거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후배들이 먼저 안부를 묻는 연락이 다시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강병철 씨의 마음은 처음부터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사람들을 챙기고 싶었고 그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했을 뿐입니다. 다만 그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을 상대에게서 자꾸 되돌려받으려 하지 않고 스스로 다독이는 법을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챙기고 나서 그 사실을 자꾸 떠올리게 되신다면 그건 당신이 이상하거나 나빠서가 아닙니다. 많이 내어준 사람일수록 자연스럽게 드는 마음입니다. 다만 그 마음이 들 때마다 입 밖으로 꺼내는 대신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내가 그만큼 마음을 썼다는 걸 나는 안다고. 그 인정을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 받을 수 있을 때 되풀은 다시 부담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남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평생 자식 뒷바라지에 다 내어 주고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된 어느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대전에 사는 예수녀 쌀쌀 박정호 씨는 공장 반장으로 30년 가까이 일하며 세 남매를 키웠습니다. 큰아들 대학 등록금을 위해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았고 작은 아들 전세 보증금의 절반을 내주었고 막내딸 사업 자금까지 대출을 받아 보태 주었습니다. 정년 퇴직 후 몇 해가 흐른 박정훈 씨 손에 남은 건 국민연금 얼마와 낡은 아파트 한 채뿐이었습니다. 지난 추석 3남매가 모두 대전 집에 모였습니다. 저녁 자리에서 큰아들이 무심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요즘 형편이 좀 어려운데 여유돈 있으시면 조금만 더 도와주실 수 있어요. 박정호 씨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내어줄 것이 없다는 걸 스스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저 생각해 보겠다는 말만 흘렸습니다. 옆에 있던 작은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원래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 말이 박정훈 씨의 가슴 한복판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좋아서 그렇게 했던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건 좋아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는 걸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이 자식들에게는 그저 아버지의 치행이자 습관으로 기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식사가 끝나고 다들 돌아간 뒤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박정우 씨는 오래도록 말을 잃었습니다. 자식에게 무언가를 계속 내어주고 그것이 습관처럼 반복되는 것은 부모라면 자연스럽게 겪은 일입니다. 유별나게 자식에게 매달리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자식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그냥 보아넘기지 못하는 마음은 부모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의 밑바닥에는 당연함의 심리학이라는 무서운 심리 기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처음 받는 도움에는 눈물이 날 만큼 감동하던 사람도 그 도움이 반복되면 감동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도움이 오지 않는 것을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게 됩니다. 반복해서 충족된 기대는 더 이상 기대가 아니라 권리처럼 느껴지고 그 권리가 어느 날 충족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감사함을 잃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언가를 빼앗겼다고 느낍니다. 베풀이 오래 반복될수록 감사는 너터지고 그 자리에는 당연함이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박정호 씨는 은퇴 이후 자식에게 무언가를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이 자신이 여전히 이 집에서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보다 더 이상 내어줄 것이 없어지는 순간을 훨씬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언가를 내어줄 때마다 그 이면의 고민이나 부담을 단 한 번도 겉으로 드러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자식들에게는 아버지의 베풀을 특별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있는 배경처럼 느끼게 만든 것입니다. 정약은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남에게 베풀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끝없이 베풀면 그 사람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베푸는 사람을 만만하게 여기게 된다. 정영이 유배지에서 받은 도움 가운데는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것도 있었지만 그의 처지를 이용해 오히려 부담스럽게 만든 도움도 있었습니다. 그는 베풀미라는 것이 받는 사람의 그릇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몸으로 겪었던 것입니다. 아버님은 원래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겪었던 바로 그 배신감이 이 말 속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박정호 씨가 자식을 사랑한 것은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사랑의 무게를 그가 스스로 한 번도 자식들에게 알려준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박정호 씨는 오래도록 생각한 끝에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세 자녀를 조용히 불러 모으고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너희를 도와준 건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아버지도 아버지의 남은 삶을 챙기면서 살아야 할 것 같다. 앞으로는 무리해서 돈을 보태주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 대시온 너희가 힘들 때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아버지는 되어 주고 싶다. 자녀들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오히려 아버지를 더 조심스럽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호 씨에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결과만 전해지는 도움은 당연한 것이 되지만 그 과정에 함께 전해지는 도움은 감사로 남습니다. 혹시 지금 자식에게 계속 무언가를 내어주고 계신다면 그 마음을 애써 누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을 줄 때 이번 일은 나도 며칠 고민해서 마련한 거야 라거나 이걸 준비하느라 나도 조금 힘들었어라고 그 수고를 짧고 담담하게 덧붙이십시오. 결과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의 무게를 나눌 때 상대는 비로소 당신의 베풀을 특별한 선물로 인식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형제들에게 계속 손을 내밀어 주면서도 정작 부모님을 향한 책임은 혼자 떠안게 된 장남의 이야기입니다. 부산에 사는 61살 김성만 씨는 삼형제 중 맏이었습니다. 둘째와 막내가 돈이 급할 때마다 김성만 씨는 자신의 적금을 깨서 빌려주었고 몇 해 전에는 막내의 사업 대출의 보증까지 서 주었습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병원비가 필요할 때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둘째는 형이 맏이니까 알아서 해줘 라며 슬쩍 발을 뺐고 막내는 전화조차 잘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비도 간병도 전부 김성만 씨 혼자의 몫이 되었습니다. 지난달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던 날 김성만 씨는 병원 복도에서 형제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둘째는 회사 일이 바쁘다며 다음날 오겠다고 했고 막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에 텅 빈 병원 복도 의자에 홀로 앉아 김성만 씨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돈을 빌려 달라고 할 땐 그렇게 빨리 전화를 받으면서 아버지 일에는 이렇게 늦게 오는 걸까? 그동안 형제들에게 아무 말 없이 빌려주었던 돈들, 두말 없이 서준 보증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자신은 늘 형제들의 부탁을 먼저 들어주었는데 정작 자신이 가장 힘든 순간에는 아무도 먼저 나서지 않는다는 사실이 뒤늦게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가족 안에서 늘 먼저 나서서 책임을 떠안는 것은 유난히 희생적이거나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마디로 자라며 오랫동안 그 역할을 맡아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습관입니다. 김성만 씨가 겪은 서운함 뒤에는 책임의 불균형 분배라는 심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으면 그 역할은 시간이 지나며 그 사람의 고유한 자리로 굳어집니다. 마디로 자한 사람은 어릴 때부터 내가 형이니까라는 말을 무수히 듣고 자는데 그 말이 수십 년 쌓이면 책임지는 것이 곧 자신의 정체성으로 굳어집니다. 그래서 부탁을 거절하는 순간 단순히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을 넘어 형답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한 사람이 반복해서 짐을 짊어지면 그 짐은 어느새 그 사람 안의 몫으로 굳어버립니다. 김성만 씨는 힘든 순간에도 좀처럼 먼저 도와달라는 말을 꺼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병원비가 급했던 순간에도 동생들에게 부담을 나누자고 먼저 말하기보다 일단 자신이 감당할 방법부터 찾았습니다. 그 반복된 침묵의 동생들에게는 형은 늘 알아서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더욱 굳혀준 것입니다. 형제 간의 도리에 대해 정양용은 이런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형제 사이의 우애는 재물을 나누어 주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일을 함께 나누어지는 데서 온다. 한쪽만 계속 짐을 지고 다른 쪽은 계속 덜어내기만 하면 그 우애는 겉으로는 유지되어도 속으로는 이미 금이가 있다. 정약용이 여기서 말한 짐은 돈이 아니라 힘든 시기를 함께 견디는 몫을 뜻합니다. 형이 맏이니까 알아서 해줘. 정약용이 경계했던 바로 그 우애의 본질이 한마디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김성만 씨의 형제 자체가 거짓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우애가 힘든 순간에 함께 나뉘지 못한 채 한쪽으로만 쌓여왔던 것입니다. 새벽 병원 복도에서 김성만 씨는 더 이상 혼자 사귀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형제들을 한자리에 불러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힘에 부친다.
앞으로 부모님 일은 병원비든 간병이든 셋이 똑같이 나누자. 돈 문제로 급하게 나를 찾을 땐 그렇게 빨랐으면서 아버지 일은 애 이렇게 늦게 왔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둘째와 막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병원 당직표를 셋이 나누어 짜기 시작했습니다. 김성만 씨가 조금만 더 일찍 했더라면 좋았을 일이 있습니다. 짐은 나누자고 말해야 나뉩니다. 말하지 않으면 겉에 있는 사람은 그 짐이 원래 누군가 한 사람의 몫인 줄 알고 편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혹시 지금 가족 안에서 늘 혼자 책임을 짊어지고 계신다면 다음 모임에서는 말로만 나누자 하지 마십시오. 직접 당직표나 어칼표를 만들어 이번 달은 누가 병원에 가고 다음 달은 누가 맡을지 날짜와 이름을 적어 보여주십시오. 눈앞에 적힌 이름은 말보다 훨씬 분명하게 사람을 움직입니다. 몫이 눈에 보여야 비로소 공동의 책임이 됩니다. 많은 분이 묻습니다. 그럼 베풀지 말고 차갑게 살라는 말이냐고 말입니다.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은 베풀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베풀의 방향을 희생해서 존중으로 바꿉니다. 보통의 착한 사람은 나를 낮춰서 남을 높이는 베풀을 택하지만 똑똑한 사람은 나를 먼저 귀하게 여기는 존중을 택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귀하게 대해야 상대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상대에게 무조건 다 퍼주는 것이 베풀이 아닙니다. 상대가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주고 나 또한 내 삶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정약용이 말한 서로의 격을 지키는 베풀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세상은 결코 당신을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똑똑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도 꿋꿋하게 자신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평생 남편과 자식을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그 헌신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으로 돌아온 어느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인천에 사는 66살 조영희 씨는 젊은 시절부터 남편의 사업과 두 아이의 교육을 위해 자신의 삶을 뒷전으로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사업으로 지방 출장이 잦을 때도 아이들 학부모 모임부터 이사, 병원, 진로 상담까지 전부 혼자 감당했습니다. 남편이 은퇴한 지금 조영희 씨는 오히려 더 조심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남편은 사소한 일에도 잔소리를 늘어놓았고 자식들은 어느새 아버지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조영희 씨가 오랜만에 몸살이 나서 몸져 누웠던 날이었습니다. 저녁 준비가 늦어지자 남편이 방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에 이렇게 살림에 소홀해. 애들 클 때는 안 일랬잖아. 옆에 있던 딸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힘든 거 몰라. 좀 챙겨드려. 조영희 씨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지난 30년의 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밤새 아이의 열을 재던 밤들, 남편 사업이 어려워질 때마다 혼자 마음 졸이던 시간들, 그 모든 순간 자신이 아팠던 적이 있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파도 되는 사람이 아니었나? 힘든 마음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삼키는 것은 참을 많거나 무뎌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감정을 먼저 챙겨온 사람일수록 자신의 감정을 꺼내는 일이 자연스럽게 낯설어지기 때문입니다. 조영희 씨를 이해하려면 먼저 감정 노동의 비가시화라는 개념부터 짚어야 합니다. 집안일과 돌봄 노동은 완벽하게 해내면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곧바로 눈에 띄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사업 걱정으로 예민해지면 그 예민함을 받아주고 아이가 아프면 자신의 피곤함은 뒤로 미루는 역할이 30년 동안 반복되면 스스로도 자기 감정의 순서를 먹기는 습관이 몸에 뺍니다. 남편과 자식의 필요가 언제나 먼저이고 자신의 필요는 뒤로 미뤄둬도 되는 것으로 스스로 정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정을 계속 뒤로 미루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 감정을 꺼낼 자격 자체를 스스로 의심하게 됩니다. 정서적인 헌신은 물질적인 도움과 달리 그 순간이 지나면 눈에 보이는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아이의 열을 재던 밤도 잠 못 이루던 시간도 지나가고 나면 조영희 씨 자신의 기억 속에서조차 하루하루의 배경으로 흐려집니다. 그러니 남편과 자식이 그 헌신의 무게를 몰랐던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부부와 가정의 도리에 대해서는 정역도 이런 가르침을 남긴 바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집안의 모든 짐을 홀로 지고 있다면 그것을 당연하다 여기지 말고 그 사람의 수고를 말로 표현하려 알아주어야 한다. 말없이 이루어지는 헌신일수록 오히려 더 자주 그 마음을 물어야 한다. 당신 요즘에 이렇게 살림에 소홀해. 애들 클 때는 아니랬잖아. 말없는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다 못해 질책까지 하게 되는 순간 정영경이 우려했던 바로 그 자문이 집 안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조영희 씨의 헌신은 결코 수월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헌신이 30년 동안 한 번도 서로 무어지고 답해진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머치를 앓고 난 뒤 조영희 씨는 처음으로 남편과 자식들 앞에서 담담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아플 때가 있어. 그리고 지난 30년 당신들이 힘들 때 내가 어떻게 버텨왔는지 한 번쯤은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 남편은 처음엔 머쓱해했지만 그 뒤로는 조영희 씨가 아프다고 하면 먼저 병원에 가자고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조영희 씨의 이야기에서 아쉬운 부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말하지 않은 헌신은 아무리 깊어도 시간이 지나면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혹시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헌신을 견디고 계신다면 오늘 저녁엔 가족들 앞에서 당신의 노고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꺼내 보이십시오. 거창한 하소연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이만큼 했었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힘들다고 당신의 시간을 헌신으로 채웠던 그 마음을 짧은 문장으로라도 고백하십시오. 5번째 이야기는 이웃과 공동체에 늘 앞장서 베풀었지만 정작 그 베풀이 뒷담화로 돌아온 어느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63살 최정숙 씨는 부녀의 일이라면 늘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계모임 회비도 먼저 걷어 관리했고 이웃집 경조사도 자기 일처럼 챙겼습니다. 누군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반찬을 해다 나르는 것도 늘 최정숙 씨의 몫이었습니다. 지난달 최정숙 씨가 허리를 다쳐 며칠 거동을 못하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평소라면 자신이 먼저 챙겼을 이웃들 가운데 안부를 물어온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놀이터 벤치 근처를 지나던 최정숙 씨는 등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정숙 씨는 좀 나서는 걸 좋아하잖아. 뭐든 자기가 다 해야 직성이 풀리나 봐. 같은 분야에서 오랫동안 함께해온 이웃의 목소리였습니다. 최정숙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섰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벤치를 짚고서라 겨우 몸을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지난 세월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새벽부터 반찬을 나르던 나이들 회비를 정리하느라 밤늦게까지 계산기를 두드리던 시간들 그 모든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그저 나이 좋아하는 성격 탓으로 치부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나선 게 아니라 아무도 안 하니까 한 거였는데 공동체 안에서 늘 먼저 나서서 도는 것은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은 오히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마음입니다. 이런 반응의 배경에는 호의의 평가절 하라는 심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호의가 무상으로 반복적으로 제공되면 그 호의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가치를 잃어가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처음 한두 번의 도움은 특별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것이 계속되면 사람들은 그 호의를 그 사람의 타고난 성격으로 이해해 버립니다. 결국 호의가 자주 반복될수록 그것은 특별함을 잃고 그 사람의 성격 문제로 축소되어 버리고 맙니다. 처음 그녀가 나섰을 때만 해도 이웃들은 분명 고마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누군가 묻기도 전에 최정숙 씨가 먼저 손을 드는 일이 반복되자 다른 사람들은 점점 그 역할에 참여할 기회 자체를 얻지 못했고 사람은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일에는 감사를 느끼기보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의 타고난 성향으로 치부하는 쪽이 마음이 편합니다. 최정숙 씨가 매번 앞장선 시간들이 쌓일수록 그녀의 헌신은 특별한 곳에서 당연한 배경으로 그리고 결국 가벼운 성격 취급으로 변해간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의에 대해 정약용은 이런 뜻을 남겼습니다. 베풀이 한 사람에게만 계속 쏠리면 그 공동체는 감사를 잃고 대신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얻게 된다.
참된 공동체는 베푸는 사람을 떠받드는 곳이 아니라 그 베풀을 함께 나누어 가지려 애쓰는 곳이다. 정숙 씨는 좀 나서는 걸 좋아하잖아. 베풀 및 감사 대신 가벼운 취급으로 돌아오는 정양용이 경계했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최정숙 씨의 베품 자체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베풀이 한 사람에게만 계속 쏠리도록 공동체 누구도 나서서 나누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집에 돌아온 최정숙 씨는 그날 이후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번의 모임에서 그녀는 담담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행사부터는 회비 관리랑 반찬 나르는 일 돌아가면서 나눠서야 닿아요. 저도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네요. 뭐뭇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결국 역할은 조금씩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조금씩 짐을 나누어지게 되자 최정숙 씨를 향한 뒷말도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최정숙 씨가 짐작해 볼 수 있었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받을 때마다 혼자 다 떠맡는 대신 자리를 한 번씩 비워두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공동체 안에서 늘 혼자 나서고 계신다면 손을 들기 전 3초만 멈추고 이번엔 누가 해주실래요? 라고 물으십시오. 당신이 자리를 비워주어라 다른 이들이 참여하고 비로소 당신의 베풀이 귀한 가치로 대접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5분의 이야기를 통해 베풀이 어떻게 거래가 되고 그 거래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당연함이라는 늪으로 몰아넣는지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이 베푼 그 귀한 마음이 당연한 권리가 되어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기억하십시오. 똑똑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는 희생이 아니라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존중을 택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먼저 존중할 때 비로소 세상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무너져야만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건 애초에 여러분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먼저 존중하고 나서 베푸는 그 단단함이 비로소 품격 있는 여러분을 완성합니다. 평생 헌신하며 살아온 여러분의 그 소중한 마음들을 이제는 조금 더 귀하게 다루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길 바랍니다. 지혜는 읽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일상에서 행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스스로를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하게 대하시길 바랍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 곁에 오래 머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통찰로 찾아오겠습니다. 더불어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댓글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될 것이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다른 누군가에게 뜻밖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돕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시는 그 손끝 하나하나가 모여 다음 이야기를 더 빨리 더 좋은 모습으로 준비해서 찾아올 수 있게 해줍니다. 잊지 말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